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팝업시티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한 음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공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해서 공간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개념을 저는 팝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용도가 순간적으로 뭔가가 새롭게 팝업되듯이 새로운 용도가 새로 등장한다는 얘기로 팝업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그런 팝업의 개념이 좀 도시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는 도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공유도시라는 컨셉하고도 굉장히 어울리는 이름으로 팝업시티라고 지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시티 오브 뉴욕, 도시의 재구성, 그리고 팝업시티 등을 지은 작가입니다. 도시건축 전문 작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도시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도시와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도시 관련 이야기들을 칼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도시 운영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공유경제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유경제가 굉장히 새롭고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매우 현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개념이어서 조금 공유경제가 새롭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생각하고 계시던 상식을 깨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응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공유경제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 거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아파트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에어비앤비가 시작되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파운더들, 그러니까 창업자분들 두 분이 여기서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 동네의 임대료가 지금도 굉장히 높은 동네인데요.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임대료 높은 걸로 유명한 곳이어서 이곳에서 창업자 두 분이 살고 계시다가 임대료 내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어떻게 충당할지를 고민하던 끝에 떠올린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축제, 그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항상 그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호텔이 부족하고 숙박업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찾아오는 분들을 이 집에서 묵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었고, 뭐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랄 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알고 나면 다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실 유휴 공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뭐 소파 이런 공간입니다. 이런 데다가 이 미국에서는 공기 침대라는 게 이제 쉽게 구입해서 쓸 수가 있는데 공기 침대를 두고 이걸 영어로 에어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에어 매트리스와 브렉퍼스트가 합쳐서 에어 B&B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왔던 게스트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아직도 저희 에어비앤비하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서 깨달았어요. 이 작은 공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에어비앤비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 개념은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특별한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민박이라는 혹은 하숙집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남는 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받아서 임대료를 충당하고
학생들은 싼 값에 집에서 함께 살고 이런 형태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숙집과 에어비앤비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공유경제 개념이 진작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1960년대, 70년대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던 달동네 평면도입니다. 잘 보시면 요즘 나오는 공유 주택의 평면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당시는 정말 물자가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모여 살았다면 그것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좀 많아지면서 프라이버시 위주로 좀 다시 갔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경제 위기를 겪고 다시 이제 자본력이 쪼들리는 상황이 되면서 다시 모이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과거하고 달랐던 점은 훨씬 더 세련된 형태로, 그리고 최근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리고 젊은 이런 숙소를 이용해야 할 분들이 느낄 때 전혀 뭐랄까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과 스타일이 잘 반영이 됐다는 것 뿐이지, 사실 근본적인 형태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는 롯데 호텔 로비인데요. 호텔 로비 공간이라는 게 결국은 공유 공간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호텔을 이용할 때 로비라는 공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멋진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묵는 공간은 굉장히 작은 숙박 하는 공간은 침대 2개 정도가 놓여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컨셉은 사실은 요즘 등장하는 큰 공유주택,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규모의 공유주택 말고 좀 빌딩 규모 한 5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큰 공유주택에서 등장하는 모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국 런던에 있는 공유주택의 모습인데요. 공유주택 이름이 올드오크고, 올드오크라는 공간의 공유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좀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호텔의 로비 공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개인 공간인데요. 호텔의 숙박 객실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텔이라는 어떤 숙박업 형태의 공유 형태의 어떤 건물 공간과 지금 등장하는 공유 공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유 경제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팝업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이 팝업시티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서울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던 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호철 씨의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55년에 157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수가 63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고, 갑자기 10년 만에 2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람은 늘어나는데 인프라는 부족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달동네 집들이 그때 등장한 겁니다. 인프라는 부족하고 사람은 늘어나니 어떻게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서울시 관계자분들의 고민은 더 이상 서울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까지 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이제는 서울조차도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은 여전히 지방에서 여전히 올라오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만 그때 예전에 70년대 80년대처럼 인구가 2배씩 늘어나는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인프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충분히 깔려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간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공간이 이미 충분하다. 공간이라는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상황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는 줄어들었고 과거와 달리 인프라는 충분하고 그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인프라 공급자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뉴 노말이라는 게 생겼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저성장 시대라는 게 이때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좀 선구적인 보고서라고 해서 하나 캡처를 해봤습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렌털십 소사이어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인 시대라는 말로, 임차인 사회라는 말로 한국에서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보다 임차인들이 좀 우위에 서는 시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제공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재임대를 해서 돈을 벌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 운영자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공간을 새롭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사례들은 사실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어반플레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는 서울 연남동에 있는 연남장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딱 보면은 흔한 이제 로비 공간 같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 공간 운영의 매력도를 높여주고, 그러니까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의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동시에 이 공간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강연을 하기도 하고 오른쪽의 장면을 보시면 음악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공간의 용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는 이 공간의 용도가 일반적인 카페나 식당 같은 공간이었다면 왼쪽 화면에서는 강연장이 되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용도가 한 공간에서 다양한 용도가 팝업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저는 팝업시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간의 용도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OTD라는 업체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서울 시청 근처에 을지로 아크앤북이라는 게 들어섰습니다. 원래는 크게 많이 이렇게 활용되던 공간은 아니었는데요. 그 빌딩 건물주가 자신의 공간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바꾸고 싶다는 의뢰를 OTD에게 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건물의 가격을 좀 높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OTD한테 의뢰를 하고 이 지하 평면 전체를 OTD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상당 부분을, 그 지하 공간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서점으로 꾸몄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점으로 꾸몄는데 서점은 사실은 임차인으로서 임대료를 쉽게 내기 쉽지 않은 임차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점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찾지만 실제로 책을 사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지하 공간 전체를 운영하는 OTD 입장에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서점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카페라든가 식당들을 옆에 함께 집어넣어서 그 전체 수익률만 보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서점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 기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
터널도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용도, 한 공간에 다양한 용도를 집어넣어서 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유 오피스의 로비 공간인데요. 이런 로비 공간을 제공을 하고 이제 어떤 오피스 빌딩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다양한 용도, 카페와 같은 용도, 어떻게 보면 회의실과 같은 용도들을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이곳에 임차하는 재임차하는 임차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오피스 빌딩 건물주가 오피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차인분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냥 뭐 공고문을 붙인다거나 부동산에 올린다거나 이렇게만 했을 텐데 이제는 패스트5라는 어떻게 보면 1차 임차인이 들어와서 다시 꾸미고 다시 공간 활용도를 다르게 만들어서 매력적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 운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좀 부동산 관련 뉴스이긴 합니다만 조금 새겨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왼쪽 부분에 패스트5 방금 얘기했던 패스트5의 팀장분들의 인터뷰인데요. 여기 보면 특별한 콘텐츠가 없으면 세입자도 사라지고 건물 가치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간 운영자가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공간이 가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자들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한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른쪽도 역시 제목을 보시면 커피만 팔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커피만 팔던 커피에서 이제 유튜브 강의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양한 용도를 통해서 한 공간에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공유경제를 활용한 공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시 조금 팝업시티라는 내용으로 돌아와서 팝업 공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팝업 공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포스터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팝업 클래스, 뭐 팝업 스토어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일상에서 자주 보는 문구들이죠. 이것도 팝업 매장인데요. 그냥 원래는 그냥 커피 마시던 식탁으로 쓰던 공간에 책들을 얹어놓고 여기 서점이야 라고 하면은 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팝업 공간이 팝업 매장이 생겨서 잠시 동안 특정 시간 동안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빈 공간, 사실 쓰지 않는 공간인데 이렇게 매장으로 팝업을 시켜서 다양한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이용하면 또 좋은 점은 남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 건물에 찾아온 사람들의 니즈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장들을 좀 집어넣어 보고 어떤 매장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 저비용으로 그런 이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팝업시티의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팝업시티의 사례들은 이제 다양한 뭐 사실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다 팝업시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말만 붙이면 어떻게 보면 팝업시티인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측면들, 어떤 점에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는지,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연남동에 있는 대형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거주하고 계신 집주인분들이 이곳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숙소로 쓰고 있다가 어느 날은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님들을 받는 공간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전시회를 열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맞이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간 연출을 하면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꿈꾸던 일이기도 하는 거죠. 사실 전시회를 내가 열고 싶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가서 어딘가에 대여를 해서 그 공간에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형태라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 집은 원래 쓰던 형태 살짝 바꿔가지고 사람들만 초대했을 뿐인데 전시장이 아주 멋진 전시장이 됐습니다.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공유 오피스의 로비 공간 같은 조금 넓은 공유 공간인데요. 평상시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일하는 공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카페처럼 약간 카페 기분으로 일하는 공간으로 쓰이다가 이렇게 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에는 책상을 치우고 요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책상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책상도 아주 이거 치우기 좋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상 상판을 쉽게 드러낼 수 있고 앞에 밑에 있는 이 기둥들을 쉽게 적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아주 쉽게 아주 좁은 공간에 적재한 뒤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고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인데 사실 실제로 활용되는 걸 보면 되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아이디어, 대단한 뭐 혁신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은 공간인데요. 제가 열었던 파티인데 한겨레 신문하고 에어비앤비하고 이곳에서 파티를 열었던 장면입니다. 이 파티는 동물 파티여서 여기 사실 강아지들도 막 뛰어다녔고 맥주도 마시고 이 자리에 가수도 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사실 일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두 번째로 이런 파티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요가를 하는 장소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간 활용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정말 점점 경험을 점점 중시하는데요. 경험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서울 연남동의 홍대 입구역에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는 연남동 방향으로 나오면 볼 수 있는 카페인데요. 좀 랜드마크 위치에 있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를 가보면 이 동네 전체 이 주변의 느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두런두런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도 나누고 굉장히 자유로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가면 사람들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뭔가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양한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이미지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제주도 연남동이라고 제주 맥주에서 이 공간을 그대로 잠깐 빌려서 팝업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브랜드 색깔로 모두 다 칠한 뒤에 자기네 제주 맥주를 판매하고 연남동이라는 브랜드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주변의 전체 이미지를 자기네 브랜드로 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주 맥주라는 이미지는 그 연남동이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이미지 그리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되게 맥주를 마시고 싶은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브랜드에 다 집어넣을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마케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은 사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면서 팝업이 이런 식으로 매장이 팝업되면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던 기억과 브랜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셜 미디어 형태로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인상적인 경험을 하면 사진으로 남깁니다. 사진으로 남기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데, 이 방금 보셨던 제주 맥주를 검색해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주 수많은 사진들을 보실 수 있고, 그 사진들은 다 제주 맥주가 올린 게 아니라 이곳을 찾았던 방문자분들께서 찍어서 올린, 어떻게 보면 되게 마케팅이 소비자들이 중심이 된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가닉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되게 오가닉하게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를 사실 말만 바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팝업시티의 컨셉, 공간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방법의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공간의 리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공간의 활용도를 바꿔서 프로그래밍을 달리하여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프로그래밍인 거고요. 네덜란드의 벤치스 컬렉티브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좀 주목했던 지점은 여기 오른쪽에 계단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계단이 스투비라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공유 공간처럼, 그러니까 전이 공간인데, 이 공공 공간, 이 인도 부분은 공공 공간이고 집은 되게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전이 공간인데, 이 계단 참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이를테면 벼룩시장을 연다거나 자기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공간이 이 공공과 접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이웃들과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대단한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의자를 하나 갖다 두고 술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는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겠죠. 음식을 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이웃분들이 이 공간,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 본 뒤에 이 공간에 찾아와서 한번 만났던 분들이 또 만나서 그 교류를 이어가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 이상이 다시 만나서 그 교류를 이어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간의 프로그래밍 자체가 어떤 그냥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이었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공간은 사실 한 용도로 활용되다가 그 용도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도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되던 공간, 어떤 지역이 더 이상은 그 용도로서 활용되기가 조금 아쉬운 그런 동네가 되어서 새로운 용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용도로 바꿔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동네가 쇠퇴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고 그 용도에 맞게 다시 디자인을 해주는 일일 텐데, 그거를 하기에도 이 팝업시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왼쪽은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되는 집인데요. 평상시에는 숙소로 활용되다가 이 숙소로 활용되지 않는 시간에는 오른쪽처럼 사진을 찍는 어떤 사진 찍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왼쪽처럼 숙소로 활용되던 게 원래는 잘 됐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공간이 대여가 잘 되지 않자 오른쪽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기능을 넓혔습니다. 뭐 본인이 넓힌다기보다 손님 수요가 그쪽으로 더 많아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비율이.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에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만약에 왼쪽만 했다면 사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힘들어서 이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다양한 용도를 집어넣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서울 연희동에 있는 집인데요. 어떤 분이 제가 연희동에 거주할 때가 있었는데 거주하던 시기에 이제 봤던 분인데 그분께서 굉장히 큰 집을 사셨어요. 한 200평이 넘는 땅의 대지에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사실 대출금이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재빨리 바꾸셔서 바꾼 것도 없죠.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공연장으로 쓴 겁니다. 뭐 좀 방이 좀 크기는 한데요. 그래봤자 방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방에 아주 작은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도 공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용도를 이렇게 바꾸면서 다양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실 이 주변에 요즘 주유소를 가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장면인데 사실 예전에는 주유소가 영업이 잘 돼서 주유소 영업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 쉽지 않은 오른쪽에 보시면 연도별 영업되고 있는 주유소 숫자가 나오는데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영업이 점점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 주유소가 위치해 있는 그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공간의 위치를 활용한 다양한 용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 보시면 이제 중고거래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물건 보관함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이마트나 매장들을 좀 집어넣어서 한 공간에 다양한 용도들을 집어넣어서 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런 주차장은 사실 굉장히 이 길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찡그리게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둡고 차만 주차되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종 주택지의 저주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뜨는 동네, 핫한 거리 이런 데들은 이런 주차장이 있는 공간에서는 사실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주차장 공간에는 사람도 없고 어떤 활동도 없기 때문에 이 공공공간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흉물처럼 이렇게 껌껌하고 어둡게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건축가분께서 YG 건축에 있는 소장분께서 가라지 가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주차장 공간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도시에 굉장히 흉물처럼 보인다라는 점에 착안을 하셔서 이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아주 작은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빼빼장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말 그대로 아주 빼빼 마른 장을 왼쪽 오른쪽에 착 달라붙게 붙여서 이 장도 판매하고 이 장에 전시된 물건들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동차도 있죠. 자동차도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를 한 공간에서 활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의 흉물이었던 주차장의 모습을 다르게 바꾸기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좀 더 규모가 큰 케이스인데요. 애초에 주차 빌딩을 지었는데 물론 예쁘게 지었다는 게 되게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예쁘게 지었죠. 하지만 단순히 예쁘게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장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넓은 공간, 되게 오픈 공간, 되게 유연한 공간의 이 공간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열기도 하고요. 요가를 하기도 합니다. 왜 자꾸 요가냐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요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빈집을
사실 방치된 빈집도 사실 서울에만 해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집, 여기는 진짜 방치된 빈집은 아니고 사람들이 근무하러 회사를 갔을 때 비어 있는 그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 거고, 네덜란드에 있는 휘스카머 칸투르라는 회사가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있을 때 그 집을 재택근무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재택근무는 아니죠.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오피스인 거겠죠. 그리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심에 오피스 공실이 많고 호텔도 공실이 많은데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그룹이 쉐드 프로젝트라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오피스 공실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시간 만에 조립할 수 있는 이런 프리패브 재료들을 만들었고 미리 설계를 해서 이렇게 2시간 만에 쉽게 조립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난 그 공실층, 오피스의 공실층에다가 이런 거를 집어넣고 이 안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첫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첫 거주자는 이 오피스의 공실에서 자기 방을 가지고 이 오피스의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주자들은 주변 임대료보다 싼 임대료로 이곳에서 거주를 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공실이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던 공간에서 조금 좀 원래보다는 좀 작게 벌겠지만 그래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윈윈의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용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가로수길에 있는 한 빌딩이에요. 그래서 이 빌딩을 지은 EWS 건축에서는 이 건물을 좀 일부러 왼쪽에 보시면 철골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좀 상징적으로 이 철골을 남겼습니다. 이걸 디자인으로 활용하셨는데 이렇게 활용하신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unfinished 건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 용도는 계속 바뀌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용도들이 이 공간 내에서 다양하게 팝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1층 공간은 1, 2층 공간은 뻥 뚫려 있어서 사실 다양한 용도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쉽게 가벽을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숙박과 주거 형태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블랭크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유휴라는 서비스인데 서울과 남해의 두 개의 집을 활용해서 그 집을 서로 멤버십 기반으로 두 집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거주할 수 있고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울이 아닌 이 블랭크가 가지고 있는 남해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간에 월 단위의 멤버십을 이용해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보다 보면 결국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과연 거주인지 아니면 숙박인지. 왜냐면 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사실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남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이에요. 외국에서도 이런 용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썬더라는 회사는 심지어 이런 컨셉으로 유니콘 기업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 보시면 집처럼 보이시나요? 호텔처럼 보이시나요? 여기는 사실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용도상으로는 호텔인데 집처럼 꾸며놨죠. 거실도 있고 그 부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레지던스 같은 형태인데 좀 더 집 같은 느낌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라고 보고, 그래서 장기 숙박, 이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장기 숙박을 하고 있고, 물론 단기로도 받습니다만, 그러면 가정 집이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단기 임대겠죠. 이게 그럼 과연 장기 숙박인지 단기 임대인지 이제 헷갈리는 시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굉장히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썬더라는 회사는 이 숙박업소입니다만 집처럼 꾸민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주변의 로컬에서 가지고 있는 집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를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죠. 그래서 주변에 당신이 모험할 만한 공간, 그리고 마치 살기 좋게 디자인된 공간, 그리고 뭐 맨 오른쪽은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뭐 앱을 이용해서 예약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겁니다. 리릭이라는 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업체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시면 집 같은 형태로 꾸며서 숙박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숙박업체인지 아니면 주거용 시설인지 이게 점점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렇게 용도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이미 사람들은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도 늘었는데 사실 재택근무라는 상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거주 공간으로서의 용도와 오피스라는 업무 공간으로서의 용도가 한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 집은 과연 주거 시설인지 아니면 오피스 시설인지 이런 일들이 점점 확대될수록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말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요즘 호텔이 공실이 많아서 호텔을 허물고 주거시설로 짓는 곳들이 많아졌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고 조금 더 생각만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허물고 주거시설로 다시 지었는데 다시 주거시설이 남아들고 호텔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또 허물고 또 지어야 할까요? 뭐 이런 고민인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찬물이 나오니까 샤워실에 있는 바보가 뜨거운 물 쪽으로 자꾸 물을 바꿔보는데 이제 더 이상 돌려지지 않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확 돌리니까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죠.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또 뜨거워 하면서 또 찬물 쪽으로 돌리니 또 너무 찬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건데요. 이런 식의 어떤 샤워실의 바보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정부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오피스와 상가를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는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절반까지는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 이상부터는 사실 이 정부가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 전에 조금 더 유연한 용도 체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보다는 나아졌지만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한 단계 진보했으나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허가해서 용도를 변경해 주기까지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서 스스로 그 수요를 판단해서 그 수요에 맞게 용도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직주 근접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이건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사람들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서 제도 자체를 바꾼 겁니다. 원래 주거지에서는 오피스가 들어갈 수 없는데 주거시설에도 공유 사무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죠. 사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주장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 다양한 용도 체계들의 새로운 재구성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용도가 쏠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그 상한선을 정하는 식으로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 공간을 운영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